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2년 2개월간 문 대통령을 보좌했던 조 수석의 향후 거취가 주목됩니다. 한편 여야가 원포인트 국회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면서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오늘 정말 정신없는 하루, 아주 바쁜 오후를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일단은 조국 수석이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청와대를. 네. 떠나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정수석으로서 촛불 명예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민정수석의 관례적 모습과 달리 주권자 국민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수행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롯이 저의 비재와 불민함 탓입니다. 저를 향하여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의 존중의 의사를 표합니다. 고위공직자로서 기꺼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었고 반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애국심만큼은 같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간단하게. 일단 퇴임 위원회에 대한 어떤 외형적 평가 제가 간단히 해보면 그게 이제 세 파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 예, 그러니까 이제 권력기구 개혁안을 이제 민정수석으로서 주도하여 발표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소기회라는 평가를 한 것을 보면 이제 그 중에 국정원 개혁법이라든가 경찰 개혁법이 다 올곧이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예,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어찌됐든 간에 국회에 패스트트랙 올라갔죠.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집권 3년 차에 있어서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자잘한 잔사고들은 있었으나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공직 감찰 등에 대한 단도리 그런 부분은 이제 무사히 끝냈다라는 자평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으로서 고위공직자들의 이제 인사검증을 맡은 주무 책임자였고 문재인 청와대가 이제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이제 7가지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검증에 들어갔습니다만 7가지 배제 기준 이외에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자질의 문제로 낙마한 공직자들이 여럿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이제 민정수석으로서 이제 강한 이제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본인의 책임이었다. 본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지를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자성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성찰입니다. 그래서 인사 실패 또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은 이제 반성으로 받아들였으나 조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정치적 공세를 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조국의 SNS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기보다는 왜 조국이 SNS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강하게 있었거든요. 저는 현대사회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SNS를 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너무 올드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콘텐츠와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조국 수석은 조국 수석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사실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조차도 고위공직자가 감안해야 할 영역이었다라고 성찰을 하면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해서 성찰 크게 3가지로 퇴임 위원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 때 임명장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역대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큰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역대 민정수석 중에서 이 퇴임과 관련해서 또 이처럼 관심을 받는 것도 아마 처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크다. 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상징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3단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단락에서는 실질적으로 약 전체 다가 한 400자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단락에서는 이 정치적 동기, 즉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동기로 일을 했다, 어떤 동기로 민정수석을 맡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방법과
여러 가지 이 명분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수행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 예. 세 번째로는 이게 뭐 쉽게 표현하자면 좀 뒤끝 있는 인사죠. 뒤끝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뒤끝이 대해서 이제 있다. 공개적인 이제 인사를 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저를 향하여 격렬한 비난과 신랄할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의 존중에 있었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어떤 듣기에는 뭐 개만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글을 쓸 때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여기에 마음을 담았다 그러면은 부끄럽습니다만 내가 이러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든가 또는 감사한다든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겸허히 받겠다든가 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이제 메시지를 작성할 때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격렬한 비난과 신랄할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 결국 야당은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했고 이런 걸 보면은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드리다시피 좀 뒤끝 있는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락에서 민정수석의 관리적 모습과는 달리 주권자와 국민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 부분은 밑에 단락이 야당의 신랄한 격렬과 야유와 비난을 보낸 이유죠. 예. 뭐냐 그러면 직접적 소통을 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보여주지 못한 그런 것들을 페이스북이라든가 직접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교회를 같이 한다는 네. 것이죠. 직접 참여에 대한 민주주의 이런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거에 은폐됐고 감춰졌던 밀실적인 민정수석 이미지가 아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난 공개적으로 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하는 것을 명분을 확실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제 애들로 얘기 표현한 걸로 저는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수석 교체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수석의 퇴임의 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좀 뒤끝이 있는 느낌이라고 이 교수님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신랄한 비난과 야유를 보낸 언론과 야당을 존중한다. 뭐 글자 그대로 보면 존중이지만 좀 다른 뜻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윗부분에서는 이제 본인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 있었죠. 예. 이제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그 재능이 재기가 부족했음을 이제 인정한 글도 있었고요. 예. 아래 글은 뭐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조금 뭐 본인에 대한 어떤 비판이 아닌 비난적인 정치 공세에 서운함이 묻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조차도 고위공직자로서 감내해야 할 그렇죠. 영역이었다라는 걸 예. 이번 기회에 배웠다라고 하는 성찰의 뜻도 좀 있어서 앞으로 조국 수석이 이제 어떠한 역할로 일을 하게 법무부 장관 될지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향후에 본인의 행보에 있어서 민정수석으로서 겪었던 어떤 정치 공세적인 측면의 비난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조금 더 굉장히 많이 좀 성장했다고 보면 될까요?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이겠다는 뜻도 좀 내포해 보여서 이제 향후에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행보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내년 총선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지금 대선 내다볼 수 후보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정치적인 상상력을 동원한다면은 박지원 의원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왜 이해가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마키아벨리를 동원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마키아벨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행운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예. 전문적인 능력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시대적 환경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다면 2022년 정도 되죠? 예. 뭐 그때 되게 되면은 지금 조국 수석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반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민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그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일본에 대한 우경화 정책 이 아베에 대한 정책 자체가 아베가 지금 현재까지 이 삼성까지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민당의 내교까지 바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완성시켜 나가려 그러면은 이 한국 내의 반일 감정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 환경이 그렇게 극한 반일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선봉장에 섰던 조국으로서는 시대적 환경이 본인에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 주자가 갈 가능성이 있죠. 소위 말하는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던 시대적 환경 자체가 그렇게 따라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조국 외에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전 수석이 던져주는 메시지만큼 상징성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지금 정치권의 인사들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이낙연 총리 외에는 별다른 부분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대적인 환경 자체가 가미가 돼준다 그러면 상당한 폭발적인
대선 주자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이것이 이제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하자면 예.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먼 얘기라서 저는 다시 현실로 좀 돌아와서 네. 김조원 카이 사장, 네. 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이분이 지금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네. 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만약에 아직 뭐 인사권자가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가정입니다만 이제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다면 예. 이제 김정원 민정수석과 궤를 같이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조국 수석은 아시다시피 법학자 출신이고 김정원 신임 민정수석은 감사원 출신의 예. 일반 행정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절됐죠. 물론 뭐 참여정부 때도 시도했습니다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 문재인 비서실장 시절에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라인이 있을 경우 검찰 개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목도하시면서 그것이 큰 영향을 좀 미친 듯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고 지금 뭐 김조원 전 사장을 수석으로 임명을 했으니까요. 예. 이 인사를 비검찰 출신으로 완료를 한다면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얼마만큼 중요성을 갖고 강한 있는지 의지를. 예. 그리고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어떤 총력전의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이제 윤석열 총장 예. 그 취임 때도 임명장을 주면서 아주 강하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죠.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입니다. 네. 사실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은 뿐만 아니고 집권 세력 모두 여당이든 정부 내 인사든 비위에 대해서 엄단해달라. 예. 그래야 이제 검찰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것은 향후에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집권 세력의 어떤 인사들이 예. 검찰에 관련된 수사를 받을 때 이제 그 검찰이 뭐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총장에 당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찰의 중립성, 검찰의 독립성은 진행을 가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라인을 비검찰 라인으로 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또 올곧게 가겠다. 이 투 트랙의 기조를 대통령이 어제 오늘 연속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김조원 사장의 민정수석의 의미는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좀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그 전에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이 꼭 법률가가 가야 되느냐, 검사가 가야 되느냐, 판사가 가야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사실. 네. 예. 왜냐하면 민정 본연의 업무 자체가 뭐 검찰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거 지휘하는 게 민정이 아니거든요. 민정의 동향을 체크하는 겁니다. 사실 민심 동향 체크죠. 이것이 이제 민정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특별한 환경에 있어서 민심의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민정의 가장 본연의 업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다 그러면은 비법률가가 가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다만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상징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 그 조국 수석이 대신 자리를 비우고 비법률가 갖는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자 그러면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청와대 중심에서 이제 검찰청 본질적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 자체가 대통령의 중심적인 어떤 정책이다 본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청와대가 중심으로 이걸 결연해 왔고 이제는 이제 청와대가 여기서 좀 자유스러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은 결국 이제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부분 자체를 검찰 본연으로 돌려오자는 그런 어떤 영향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떤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에 2, 3년 가까이 예. 적폐 수사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국 수석으로 말미암아 적폐 수사에 대한 원동력 자체, 그에 대한 시발 자체가 청와대가 있었다라는 점들이 상당히 많이 시사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법률가가 민정수석 온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적폐 수사에 대한 부분은 청와대가 여기서 일단 한 걸음 물러서는 그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검사 출신이라든가 또 법률가 출신이 갔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권력 부패라든가 적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장선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나 예. 비법률가가 빠지고 조국 수석이 옮겨지면
옷을 벗는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의미를 해석하자 그러면은 적폐 수사에 대한 부분에서 청와대가 어느 정도 부담을 덜겠구나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 한번 좀 바꿔서요. 자유한국당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위원장 자리를 버티고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를 어제 겨냥을 했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연락도 없이 왔는데 사퇴를 하라는 겁니다. 국토위원장은 왜 경선을 시켜주지 않느냐고 했더니 나경원 원내대표 왈 공천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겁박인가요? 협박인가요? 원내대표실에 국토위원들을 다 불러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 의총을 열 테니 박순자 국토위원장 사퇴, 종용, 서명을 국토위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동료 의원이 원내대표가 할 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고, 우리가 유치원생이냐고, 나는 이 모임에 가담할 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박순자 의원님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 병원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대표님 말씀하셨고 사실 계획 아예 안 하시고 국토위원분들 불러셔가지고 회의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입장이라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만할게요. 박순자 의원 기자회견 아마 이미 언론에 어제 많이 나와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철저하게 당내 밥그릇 싸움이죠. 예. 박순자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저런 실강이에 뭐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저는 예. 의구심입니다.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뭐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예. 사회적 이슈가 됐던 5.18 망원, 세월호 망원자에 대한 징계는 3개월이었습니다. 예. 김순례 의원. 이제 박순자 의원 6개월 2배로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개월이란 지금부터 6개월인 얘기는 공천 탈락 위기라는 예. 그럴 거거든요. 수 있죠. 당원권 정지가 되면 예. 공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국민적 비난을 부른 5.18 세월호 망원자에게는 이제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이고요. 예. 당내 밥그릇 싸움에는 중징계, 정치적 작두를 대령해서 공천 탈락 위기까지 내몰았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 다툼은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괘씸죄가 적용된 거죠. 어떤 리더십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바뀌기로 했는데 왜 버티냐? 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국회법에 따르면 박순자 의원이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선출된 위원장 자리이기 때문에 당내 이제 관례의 문제일 따름이죠. 한국당이 무엇이 중차대한 일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5.18 유가족들이 오지 말라는 5.18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한 이야기가 광주를 다녀온 뒤에 징계를 마무리하겠다 이랬거든요. 예. 아직까지 징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명 의원 같은 의원총회 경우. 예. 나경원 대표에게 이게 미루고 있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KBS 비판 의총은 수도 없이 열었습니다. 예. 그 많은 의총 중에서 약속했던 이종명 제명에 대한 투표는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물쩍 넘어가겠다라는 정치적 의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사건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고 당내 밥그릇 싸움은 저렇게 강하게 징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또 두 분 간의 진실 공방이 오고 하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관장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국민들이 잘은 몰라도 지도부가 좀 당내 장악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기도 그런 한데요. 이야기 나올 수 있죠. 왜냐 그러면은 야당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고 여기에 대해 비판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그런 역할인데 지금 이래가지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권익위 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좀 다르게 보면 이런 얘기가 됐죠. 뭐 이정명 의원이라든가 뭐 최고위원들에 대한 5.18 망언에 대한 징계 이 부분은 약하고 박순자 의원에 대해서는 좀 강하다 이런 건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 그러면 예. 5.18 망언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공분을 일으킬 사항이긴 하나 예. 공당 정당의 입장으로서는 이념과 가치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중첩이 됩니다. 즉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것이죠. 예. 이것으로 인해서 손익이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손익이 될 수 있는 네. 부분도 있고 정당이라는 것은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은 공당으로서의 어떤 편협된 시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여기에 중징계하기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다라고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봤을 때 이게 해당적 행위다. 왜냐 그러면은 꼭 문서에 명시된 룰만 규칙이 아닌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내부적으로 신뢰에 따른 쉽게 이야기하자면 젠틀맨십 어그리멘트에 따라서 신사 협정이 된 부분인데 이걸 무시하고 본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병원에 가짜 입원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이야기가 와전이 됐었고 또 그러한 형태가 보여졌었기 때문에 이건 해당적 행위다라고 뭐 표현을 하자면 쉽게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런 결론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개월 이제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됐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저는 뭐 어쪽에 편중을 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예. 이걸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나경원 대표는 원내대표입니다. 예. 원내대표가 밤에 예고도 없이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직을 해라, 사표를 써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냐면 원내대표로서 원활하게 국정을 해야 되고 국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박순자 의원이나 나경원 대표나 10수년 이상 같이 의정을 활동한 사람입니다. 여기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예. 가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마치 어떤 큰 업무가 있던 공천으로 협박을 그런 했다는 협박을 주장. 했다는 식으로 예.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건 제가 봐서 올바르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세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해당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박순자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만히 보니까 경기도의회 여성의원들을 뒤에 라인업을 시켰더라고요. 예. 이런 것이 너- 뭐냐 그러면 또 너댓 여성 명 정치인에 대한 정도. 예.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프레임을 글로 가져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한국당에 대한 선당 후사의 정신은 아니죠. 그래서 한국당의 전체적인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이런 자세가 결국 당이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자꾸 외면받는 이유거든요. 이런 것에서 국토위원장 물론 뭐 좋겠죠. 그러나 당이 나로 인해서 분란을 겪을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이건 과감하게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